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에 따른 음양오행 체질과 변화 원리에 대한 걸 할 거예요, 오늘. 이게 좀 어렵고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해보는 걸로. 음. 일단은 음양의 상호합, 상호 의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 원리에 따라서 목화, 토금, 수의 기운이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음과 양은 서로 성질이 달라요. 근데 이들이 서로 화합하거나 서로 의존해서 지금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물질적인 거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에너지적인 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면 식물인간이죠. 그죠? 의식도 없고 움직이지 못하면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살아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죽어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음양은 서로 결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서로 의존하고 하나로 뭔가 형상이 됐을 때 사람들이 아, 사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따로 존재한다면 어, 좀 물음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다해도 음이라고 하는 신체는 남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지만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존재를 믿는다면 이게 뭔가 움직이는 기운이라고 했을 때 이 에너지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결합이 돼야지만 온전한 생명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깨어졌을 때 사람의 존재나 뭐 생명의 존재나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을 굳이 꼭 양분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양분을 하자면 서로 성질이 다르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고 했어요. 상호 의존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 어두우면 음이다, 밝으면 양이다. 차가우면 음이다, 뜨거우면 양이다. 움츠러들고 움직이지 않으면 음이다, 흩어지고 멀어지거나 움직이면 양이다. 날카롭다, 부드럽다. 이런 식으로 양을 구분을 할 수는 있어요. 상대적인 걸로. 근데 어둠컴컴해. 그럼 어두운 건지 밝은 건지. 깜깜한 거에 비하면 어둠컴컴하면 밝은 거죠. 근데 환한 거에 비하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양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건강하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더 젊었을 때, 더 건강했을 때, 아픈 데가 하나도 없을 때 비교하면 지금 안 건강해요. 근데 뭐 얼마 전에 크게 감기를 앓거나 몸살을 되게 앓았어요. 그래서 회복을 했어. 그럼 여러분 지금 건강하세요? 그러면 건강하다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상대적인 거다라는 질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이 이제 서로 상호소장, 서로 상대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생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돕고 꼭 내리사랑과 같은데 이 상호소장에 의해서 상생의 원리가 나와요. 그래서 양의 상생의 원리, 상극의 원리, 변화의 원리에 의해서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5가지 생명의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어떤 것이 더 강성하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나눠지는 건데 일단 목의 기운이 음과 양이 화평하게 서로 평형선을 긋는 거라고 했어요. 평형선을. 그래서 평형선을 긋다 보면 이렇게 음은 하강하고 양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게 쭉 평형선을 긋기 때문에 목의 기운은 서로 화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목의 기운이 강성하잖아요. 그러면 목생화라고 해서 화의 기운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화평하다 보면 서로 호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불 붙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목이 불을 일으킨다. 그래서 나무의 기운이 불타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죠. 불을 붙이면 불꽃이 붙으면
전기가 번쩍하면 불이 붙어요. 그래서 이 불꽃이 붙는 것을 바로 목생화라고 생각하는데 음양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서로 확산하는 거예요. 음양이 서로 붙었다가 탁 이렇게 불꽃이 터지면서 음과 양이 서로 확산을 해서 멀리 퍼져나가는 형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생토, 불꽃이 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재가 남죠. 그 재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도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다시 흙이 되고 흙의 기운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음양의 의미로 생각하면 불꽃이 확 익은 건 음과 양이 서로 확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확산을 했다가 다시 원심력에 의해서 모이는 거예요. 토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모여서 열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가 된 기운을 토의 기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토의 기운은 또 금을 생해요. 이 흙이 아주 압력을 받아서 땅속에서 단단하게 이렇게 그 압력 온도 이런 것들이 강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암석이 돼요. 우리가 왜 삼, 규암, 뭐 현무암 뭐 이런 암석 종류를 옛날에 배우셨잖아요. 그 화산암이 있어요. 용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생긴 암석 말고 퇴적암층을 보면 흙이 돌이 됐어요. 그리고 그 돌이 압력과 열을 땅속에서 받으면 현무암 아니 그 현무암이 아니지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화강석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대리석 같은 거 그런 것들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단단하게 금속으로 광물질로 모이게 되죠. 이것을 바로 토생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생수라고 하는 것이 이 금속이라고 하는 게 다시 물기를 만들어낸 어떻게 금속 위에는 이슬이 맺힌대요. 금속이 만약에 땅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표면이 됐잖아요. 그래서 수증기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흙은 수증기를 다 빨아들여 버리는데 이 광물질은요. 수증기를 이렇게 고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금속에는 광물질 단단한 돌에는 물이 고이는구나. 잎에 고이는 것처럼 물이 고이는구나. 그래서 금이 금이 수를 생한다. 그래서 결국 금속이 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음양의 변화 원리에 따라서 음양이 서로 결속을 해가지고 토를 만들었다가 이것이 단단해지면 더 압력이 중심으로만 잡아서 각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규제하게 돼요. 서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금의 기운이고 음양이 서로를 규제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음양의 기운이 양의 기운이 쇠하고 음의 기운이 강성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숨어두려고 하는 기운이에요. 서로 제약을 하다 보면 활동성이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다 보면 욕구가 없어지잖아요. 자연도 너 그만 커라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단단해지면서 땅속으로 숨으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수의 기운처럼 이렇게 아래로 침전되는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씨앗을 품고 내재하는 기운이거든요. 그게 바로 수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금이 수를 생한다고 해서 금생수라고 하고 이때는 음과 양이 모두 하강을 하게 돼요. 아래로 쭉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수의 기운이 아주 강성해지면 다시 나가고 싶다, 다시 잘하고 싶다, 뛰쳐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수생목의 기운이에요. 수생목의 기운을 보면 수생목의 기운이 이제 강해지면 다시 봄이 오고 음과 양이 서로 화평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시 싹이 자라고 하는 기운이 잎이 나오고 하는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길이 충분하면 나무를 잘 자라게 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음과 양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우시라고, 암기하라고. 나무는 불타면 불이 나요. 불이 붙어서 재가 돼요. 그럼 토가 돼요. 그 다음에 재가 된 흙이 단단해지면 금이 돼요. 광석이 돼요. 광물질이 되는 금 속에는 물이 고여요. 그게 금생수. 그 다음에 다시 물의 기운이 충분해서 땅속이 풍족해지면 다시 나무가 자라요. 수생목.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근데 이게 한 세대만 이렇게 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가 건너뛰면 그때는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자식사랑, 내리사랑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손자는 서로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 손자를 더 이뻐하고 더 잘 키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자연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대립이라는 게 있어요. 음양이 상호 대립을 해요.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음양의 상극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반대쪽 대각선에 있는 방향으로 성장을 방해해요. 상대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극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 몸속에서는 어떤 거냐면 혈액을 가지고 장기 우리 몸속에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콩팥이 주요한 오장이 있는데 이 장부끼리 서로 피를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피를 뺏고 빼앗기기 위한 전쟁이죠. 그래서 간의 기운은 무엇을 극하냐면 토의 기운을 극해요. 그래서 나무가 너무 많이 자르면 흙이 마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목화, 토, 금, 수에서 화 건너뛰고 토로 가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가는 건데 이게 서로 극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목의 기운이 강성하면 토의 기운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제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균형이 깨져가지고 완전히 제어가 되면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면 생명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웬만하면 상화라고 하는 도절자의 기능이 나타나서 그것을 가운데서 조정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면역 체계 같은 건데 목의 기운이 너무 강성하면 토의 기운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는 마른다. 그러면 사람의 몸에서 목은 간이거든요. 간의 기운이 너무 강성한 사람은 비위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토의 기운이 아주 강성하잖아요. 흙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물을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신장, 수를 관장하는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연계에서도 마찬가지. 흙이 너무 많으면 물기를 빨아들여요. 그리고 사실은 나무도 충분하고 흙도 많아야지 산이 물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내보내는데 흙이 너무 많거나 나무도 없는데 아니면 진짜 이렇게 흙이 너무 적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물이 얼마나 가둬지고 아니면 물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장의 사람으로 치자면 토는 비장의 기운을 얘기해요. 비위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비장, 소화 효소를 만드는 장기고 그다음에 혈액의 양을 조절하고 죽은 혈액을 처리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장기인데 이 토의 기운이 강성하면요. 콩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 거를 좋아하면 신장 방광이 약해지는 원리가 이 안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국화.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죠. 그래서 몸에 부종이 너무 많아, 물이 너무 많아. 그러면 몸이 차가워요, 식어요. 그래서 화의 기운은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바로 수국화라고 하죠. 그래서 물은 불을 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화의 기운이 강성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활활 타오르면 금속이 어떻게 돼요? 녹아. 그래서 광물질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액체가 돼버리죠. 그런 식으로 뭔가 단단해야 하는 기운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화의 기운이 너무 강성하면 모이려고 하는 기운도 있어야 되는데 발산이 돼버리는 거죠. 너무 활동력이 많은 아이들이
요런 거에 해당해요. 막 화기운이 너무 강해서 막 움직이고 쏘다니기만 하니까 잠도 잘 안 자고요. 잘 안 자라요. 뭔가 물질이 저장이 돼야지 자라는데 모이지가 않고 막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화의 기운이 너무 강성하면 금의 기운을 제어해 버린다. 이게 바로 화극금이에요. 그러면 금의 기운이 강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쇠가 너무 많으면요. 상대를 다 베요. 특히 나무를 다 베. 도끼가 되고 총칼이 되니까. 그래서 부드럽고자 하는 성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금속의 기운은 날카로운 기운이거든요. 금의 기운은. 그래서 상대를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기운이 너무 강성하면 화평하려고 하는 기운을 제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폐에 해당해요. 사람이 장기로 계속하면. 그래서 폐의 기운이 너무 강성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간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폐가 혈액을 너무 많이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목극토, 토극수, 그 다음에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다 이렇게 별 모양으로 돌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음양의 상극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음양은 상생과 상극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목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목극토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목극토가 일어나다 보면 단맛이 땡기거든요. 그럼 단 것을 자꾸 먹어. 그러면 토극수가 일어나. 그래서 토극수가 일어나가지고 또 짠맛이 계속 땡겨. 그러면 수극화가 일어나. 화가 일어나가지고 또 쓴 게 막 계속 땡겨. 커피나 뭐 이렇게 술이 땡겨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먹다 보면 화극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매운맛이 땡기는 거죠. 우리 쓴맛 먹으면 매운맛 땡기잖아요. 이렇게 또 매운 떡볶이도 먹고 싶고 김치도 먹고 싶고 막 엽기 떡볶이 이런 거 찾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담배 같은 게 이제 매운맛에 해당하는데 그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의 기운이 또 이렇게 부족하면 금의 기운이 막 땡겨가지고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금극목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목의 기운이 약해지니까 신맛이 또 땡겨. 이런 식으로 몸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 별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바로 상극이라고 해요. 그러면 상생처럼 신맛을 먹어주고 그 다음에 쓴맛을 먹어주고 단맛을 먹어주고 이렇게 상생을 하는 관계는 서로 생생생생하니까 좋아지겠죠. 근데 상극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빠져요. 나빠져. 그래서 이 균형을 되게 잡는 게 중요해요. 일시적으로는 균형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몸에서 면역체계가 발동하면 어떻게 작용을 하냐 그러면 목이 너무 강성해가지고 토를 제어하려고 할 때 단맛이 아니라 매운맛을 먹어서 목의 기운을 제어를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극토가 되지 않고 금극목을 일부 하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상극의 원리를 조정하는 건강요법이에요. 이거를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지금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장부에 다시 계속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간과 쓸개에 해당하는 목의 기운은요. 심장과 소장에 해당하는 화의 기운을 상생해요. 그래서 목생화라고 하고 그리고 화의 기운, 심장과 소장에 해당하는 화의 기운이 잘 성장하면 기위장에 해당하는 토의 기운을 잘 먹고 살게 해줘요. 이것이 바로 화생토. 그리고 토의 기운, 단맛을 먹어서 채우고 비장과 위장이 좋아지는 이 토의 기운은 강성해서 아주 상태가 좋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토생금이 돼서 폐장과 대장도 좋게 해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면 변도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뭔가 균형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찾아내서 그것들을 채워줘야 돼요. 우리가 좋아지는 과정에서도 불균형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이게 골고루 20씩 배속이 돼야 되는데 20씩 배속되기 되게 어려워요. 화평한 사람들이 20씩 배속이 돼야 되는데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부족한 것들을 좀 더 채워주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강성하지 않도록 제어를 해주는 노력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상생이나 상극으로 몸이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의 부조화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금생수, 금의 기운이 성성하면 아주 좋으면 수의 기운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의 기운이 좋으면 신장과 방광의 기운이 좋으면 간과 쓸개도 좋아지는 게 바로 상생의 원리. 그럼 상극의 원리는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목의 기운이 강성한 사람, 토의 기운이 강성한 사람, 수의 기운이 강성한 사람, 화의 기운이 강성한 사람, 금의 기운이 강성한 사람 생김새가 다 다르죠. 앞에를 잠깐 다시 볼게요. 목의 기운이 강성한 사람은 너무 지나치면 비위장을 침범하는 거예요. 토의 기운을. 그게 목극고. 그리고 토의 기운이 너무 강성한 사람이 이 비위장이 너무 강성해가지고 너무 단 것만 좋아하고 밥만 좋아하다 보면 달달한 것만 많이 먹는 거예요. 시럽 든 거, 음료수도. 그다음에 뭐 콜라 이런 거 너무 많이 먹는 것들 다 해당하거든요. 달달한 음료수 같은 거, 과일도 마찬가지고, 과일이 이제 목하고 토가 같이 들어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단맛에 좀 더 치우친 게 있고, 신맛에 좀 더 치우친 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면 신장과 방광의 기운은요, 조혈 기능이 떨어져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소화시키기에 바빠서 혈액을 생산을 잘 못해요. 걸러주기도 힘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신장 방광의 기운만 너무 강성해요. 짠맛만 많이 먹고 뭐 잠만 많이 자고 그러면 심장의 기운이 약해져. 자면 또 잠이 오고 자면 또 잠이 와요. 그래서 활동력이 떨어져. 너무 많이 자도 문제가 되거든요. 수의 기운만 강성하면 심장과 소장의 기운은 떨어지죠. 짠 거를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수국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적당한 소금기도 필요해요. 우리 몸에서는. 왜냐하면 심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소금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염통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심장의 건강에도 소금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이 너무 강성하면 폐의 기운은 제어가 되거든요. 화극금이 되죠. 그래서 심장이 너무 뜨거운 사람은 폐의 기운은 떨어져 버려요. 호흡이 딸려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유산소 운동을 심하게 하면 폐가 힘든 거예요. 숨쉬기가. 그리고 쓴 거를 너무 좋아하고 커피나 술이나 이런 것들 쓴맛의 대표적인 걸 너무 좋아하다 보면 폐 기능도 떨어지고요. 물론 신장 방광의 기운도 떨어져요. 그래서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폐나 대장이 안 좋아져서 피부가 나빠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금의 기운이 너무 강성하면 금극목이 돼서 이게 그 담배를 너무 pin다거나 아주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간 기운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 걸린다든가 아니면 지방간에 걸린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행 체질의 형상을 보면 이 장부의 허실, 간신, 비패신, 목화토금수라고 얘기하는 이 장부의 허실에 따라서 강하고 실하고 허하고 혹은 강하고 약하고 크고 작고에 따라서 체질이 나뉘어지는데 이 체질에 따라서 얼굴의 형상이 바뀌어요. 체형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형상이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갈게요. 목의 기운이 강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음과 양이 화평하게 몸속에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의 기운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럼 간이 화평하게 하는 기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길어져. 위아래로 자꾸 뻗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길어져. 그래서 손가락도 길고요. 얼굴도 길고요. 귀도 길어요. 폭보다 귀가 길이가 길어요. 얼굴도 폭보다 이렇게 길이가 길거든요. 이런 얼굴형을 가지게 돼요. 이게 바로 목형에 해당하는 얼굴 외형이에요. 얼굴을 일단 보시면 좋아요. 나중에 체형도 볼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얼굴형, 이목구비 상태만 대충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얼굴형이
기다란 직사각형의 네모가 돼요. 약간 정사각형에 가까운 네모의 목형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이마가 좁아. 이마가 이렇게 되게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형이에요. 그리고 화형의 기운은 확산하고 발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턱보다 이마가 훨씬 넓어. 그래서 역삼각형의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형이에요. 일반적으로 예쁘게 생겼네. 그 포토제닉이네. 이렇게 사진빨 잘 받는 얼굴형 있죠? 이런 분들이 화형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마 넓고 이목구비 또렷하고 턱선이 좁빗하고 연예인들이 이런 형이 많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얼굴 이쁘네. 얼굴이 조그맣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화형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토형은 딱 봐도 동그란 사람. 볼도 통통하고 입술도 통통하고 이마 발재선도 통통하고 얼굴이 동그랗다라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토형이에요. 자세히 보면 어, 뭐 이렇게 다 귀도 동그랗고 동글동글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금형은 폐의 기운이 강성한 사람이죠. 토의 기운이 강성한 사람이 토형이 되는데 이제 비위장이 좋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동글동글해요. 잘 먹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금의 기운이 강성한 사람들은 폐의 기운이 좋아요. 이런 사람들 보통 목소리가 크고 좀 거칠어요. 그리고 이마는 뭐 조금은 넓으신데 이마도 대부분 각이 좀 져 있고요. 턱선도 각이 져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금 기운이 강해가지고 금형에 가까웠거든요. 그때는 얼굴이 훨씬 더 넓적하고요. 이렇게 짧았어요. 그러니까 이마도 더 넓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금형인 거고, 그리고 수형은 어떻게 강호동처럼 턱이 더 넓어. 턱이. 이마가 상대적으로 더 좁고 턱이 더 넓은 우리가 오각형이라고 얘기하는 얼굴형 있잖아요. 이게 바로 수형인데 오각형이 아닌데도 수형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면 약간 턱이 있기는 한데 귀랑 선이 붙어 있어요. 귀에 귓볼이 없고 턱선이랑 이렇게 쫙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수염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장과 방광의 기운이 좋아서요. 밤을 잘 새고 그리고 오래 고민하거나 이렇게 꼼꼼하게 미래를 이렇게 막 진득하게 앉아서 준비하는 거를 좋아하고 밤에 안 자고 쓸데없는 걱정이나 일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수형들이. 근데 이제 기운이 좋고 신장 방광 기운이 좋으니까 혈액을 생산하는 능력이 좋죠. 이 오행 체질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형이나 외형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것들도 좀 달라지고 성격도 좀 다르고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 황대내경에서 얘기하는 오행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고정돼 있지 않아요. 변화해요. 그래서 사람이 왜 10kg 이상 찌면 옛날보다 얼굴형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체형도 바뀌고 자기 몸에서 10%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면 몸이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 50kg인데 갑자기 5kg 이상 쪘어요. 6개월 안에. 그러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빠졌어요. 그것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자기 체질을 알아서 본인의 체질로 회복하려고 하는 건강한 본인의 체질로 회복하려고 하는 게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에 의한 건강 회복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섭생을 잘 해서 혹은 생각이나 마음도 잘 다스려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병증에 맞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질에 맞게 하는 음식요법, 섭생요법이 중요한데 체질보다는 병증이 있다면 병증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병증을 해결하는 처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체질에 맞는 처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계절에 맞게 먹어야 되고 영양은 높이고요. 칼로리는 낮추고 아기유식이라고 해서 즐겁게 먹으면 먹는 음식이 소화가 훨씬 잘 돼요. 기쁘지 않게 먹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독소랑 같이 감정이랑 같이 말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날씬하면서도 활력 있게
자기 체질에 맞춰서 날씬한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엄청 날씬하지만 누구는 적당히 통통한 거, 적당히 배도 약간 있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마른 사람들도 적당히 체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섭생에 의한 기본 원칙을 지키면 그러면 활력이 생기죠. 그래서 자, 화면 공유를 중지를 하고 다시 원판으로 돌아왔는데 중지하니까 화면이 뜨네.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오늘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에 대한 변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계속 듣고 외워야 돼요. 그리고 외운 거를 통해서 또 다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유추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상생으로 흐르기도 하고요. 상극으로 흐르기도 하고 오늘 배우지 않는 상모라고 해서 역으로 흐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상극의 원리와 상생의 원리를 잘 알면 몸이 어떻게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음식을 바꿔서 먹어야 하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맥을 짚는 원리도 나와요. 오행맥진법. 제가 이제 문진할 때 이렇게 맥을 보고서는 어디가 강성하다, 어디 약하다, 지금 어떤 기운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원리도 나와요. 이거는 이제 맥 잡고 이런 것들은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야지 좀 더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알려드렸을 때 이게 흡수가 다 되는 사람도 있고 계속 반복해서 재생돼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좀 해보려고 한 거고 상극의 원리를 잘 알면 우리가 밀가루를 왜 많이 먹으면 비위장이 약해지는지 밀가루가 대표적인 신맛이거든요. 계란도 그래요. 닭고기도 그래요. 신맛에 해당하는 무슨 포도 같은 과일도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비위장도 약해지고 폐도 약해져서 콧물이나 재채기가 더 날 수도 있어요. 피부가 탁해지고요. 여드름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나는 소화는 잘 되는데 소화는 잘 되지만 그래도 폐대장은 허약해져요. 신맛이 강하면. 그러면 폐대장에 해당하는 어떤 단기는 뭔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를 찾아내서 이것을 다시 비율을 조정을 해나가야 돼요. 몸에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 원리가 조금만 오바돼도 20씩 배분이 돼야 되는데 5개의 장기가 하나가 21만 돼도요. 상극으로 가요.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것이 매우 미세하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계속 변화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오늘 이거 좀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은 이걸 좀 많이 먹어서 조절해야지. 아침에는 이걸 먹었으니 신맛을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매운맛을 먹어야지. 짠맛을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이토 칼라라고 하잖아요. 5가지 색깔을 계속 식탁에 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끼니마다 그렇게 챙겨 먹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가지고 먹는다든지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먹는다든지 일주일 안에 이런 변화 원리를 잘 적용해가지고 우리의 오장을 다 보익할 수 있는 음식을 구성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몸에 큰 무리가 없이 순조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병이 있다 이러면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어떤 맛은 더 강하게 먹고 어떤 맛은 더 약하게 먹고 또 그게 좋아지면 또 다른 것을 또 강하게 먹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변화 원리를 이해하면 이런 것들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시 다른 공부할게. 있어요. 기록을 잠깐